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세종시인협회 안종일 시인님을 모시고 우리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시인인 윤동주 시인님의 생애와 시 문학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우재영 박사님이 백석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백석 시인을 찍었었는데 오늘 이제 윤동주 편이네요. 여러분들 모두 소개를 제가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유명할 뿐더러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시인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이제 그 북한 쪽에 태어나셔가지고 중학교를 한 두 번 정도 전학을 하시고 중학교 졸업 후에 이제 연희전문학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연세대학교인데요. 여기에 그 문과를 들어오셨더라고요. 한번 생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도 뭐 이번 우리 우재영 원장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알았던 내용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 그럴까요? 예. 뭐 이런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이제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포항 그쪽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윤동주 시인 자체는 북간도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아버지가 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쪽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만주 지역인데 그쪽에 보면은 이제 명동촌이라고 그 이제 그 밝은 명에다가 그 이제 동력동 해가지고 명동이라는 뜻이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쪽에 동이라는 얘기 옛날에 우리는 뭐 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이 조선을 좀 빛나게 한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 명동이라는 뜻이. 네,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씨님 그 생애를 조금 더 말씀 계속 드릴까요? 아니 제가 예.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게 추워가지고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밝고 이제 따뜻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운 밤이 지나고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 동쪽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동쪽에서는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니까.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뭐 이렇게 창을 내기도 하고 동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또 민족 스스로가 뭐 동국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쪽을 좋아하는 그리고 지명에도 유달리 동쪽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명동촌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되는데 학교도 또 이제 명동 그 소학교라고 그걸 이제 다니게 되셨는데 그 학교 출신들이 또 애국지사들이 많으셨대요. 네. 우리가 유명한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 있잖아요. 코스염 나오시고. 예예예. 김동길 박사님. 예예. 그분하고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래요. 중학교 윤동주 시인이 좀 선배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3, 4년 선배. 네, 윤동주 시인께서 이제 태어나신 연도는 1917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12월 30일생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던 유명한 분들이랄까요? 이제 그걸 자기 동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또 숭실 학교라고 그리고 평양으로도 또 가서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이제 근거지가 명동학교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은 이제 혈연 관계로 좀 맺어진 분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분이 송몽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자기 고모의 아들이죠. 그것도 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고모의 아들은 고종 사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몽규 씨로 봐서는 이제 윤동주 시인이 외종 사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 아들이니까.
그런데 같이 동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를 또 잘 아시죠. 문익환 목사하고 이 같은 동기동창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시인의 이제 작품책으로 이따 조금 다 들어가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분이 이제 그 생애를 얘기할 때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문익환 목사를 얘기를 했는데 문익환 목사의 아버지가 문재린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쪽 동네에서 같이들 사셨던 분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이 나중에 죽었을 때 또 그때 추도 예배를 또 집전을 하기를 문익환 목사의 아버지 문재린 목사가 또 이렇게 집전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또 여러 문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고, 여튼 이제 좀 유명한 분이 이제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 같이 이제 친구고 또 그런 사진들이 많이 또 공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연세대학교에 김덕일 박사님 이제 같이 다니는지는 제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분은 제가 기록에서 못 찾아봐 있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을 들어가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한 학기를 다녔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그 학비 달라기도 그렇고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나이가 28 정도 되니까 그 시골에 그 농사 짓는 어머니 보고 돈 달라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그 금융기관에 월급 많이 주는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됐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희 전문학교 하면 저희 집안에 우리 할머니 동생이 이제 연희 전문학교를 나오신 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시골에 와서 초등학교 교사를 한 5년 하시다가 그 시절에 연희 전문학교를 나오면 엄청난 이제 엘리트입니다. 연희 엘리트. 아, 그 시절에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초등학교도 못 가던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별정직 5급으로 이렇게 이제 임용이 돼가지고 등떠 밀린 거죠. 어떻게 보면. 등떠 밀려가지고 그 시골에서 면장만 한 35년 가까이 하시다가 아,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고요. 예. 그분의 영향으로 이제 저희 또 작은 아버지도 면석이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일찍이 예. 퇴직하시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 얘기를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이제 윤동주 이거- 시인이 예. 연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연세대학의 전신이 이제 연희 전문 얘기를 예. 하시다가 저도 이제 연세대학교 정예은 아니고 준내원입니다. 준내원. 아, 그러세요? 한 학기밖에 안 다니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세대학하고는 참고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다만 이 연세대학을 그러니까 연세대학의 전신인 이제 연희 전문학교 문과를 우리 이제 윤동주 시인께서 다니셨는데 그때 무렵에 이제 시 세계가 굉장히 깊이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윤 시인께서는 15세 무렵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 창작 작품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하셨는데 초기작은 동시를 먼저 쓰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뭐 서시 너무 유명한 시 아닙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 별해는 밤, 뭐 폐경옥 이런 이국적인 소년들과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애 얘기를 할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윤 시인의 이제 정체성이 뭐냐. 거기 강도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뭐 조선족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 조선족이다 뭐 이런 동북공정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이제 일본 사람은 창씨 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해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 시인은 화평시고요. 화평시이고 화평시라는 이제 뭐 시족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조선 사람이다. 그때 당시 정체성은. 그렇죠. 그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조선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정교한 그럼요. 시를 쓸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런데 정교하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면 이제 뭐 별 해는 밤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폐경옥 이런 이국적인 소녀들과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중국인 학교에도 좀 다니셔요.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 폐경옥 그 중국 한족들의 자손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폐경옥 이런 이국적인 소녀들과 이제 그런 얘기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너희들은 중국 사람이었고 같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그런 이제 정체성도 드러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시에서도 본인이 저항시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그러니까 저항시이냐 아니면 순수시이냐.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일본 교토 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문이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에서 명확하게 윤동주 시인이 했던 이 항일에 대한 언행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려면은 송몽규라는 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고종 사촌 아까 이 송몽규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주라고 혹시 영화 보셨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송몽규 씨하고 둘이 동갑이라고 아까 그랬고 또 친구 겸. 근데 이제 4개월인가가 빠르다 보니까 또 같은 이제 그 피부치들까지는 학교에서는 야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뭐 외삼촌 아들이고 또 이제 고모 이제 손이 고모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형 뭐 그랬 그 추억이 있으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 고유한 우리나라만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시적들끼리. 그래서 이런 것처럼 송몽규 씨한테도 이제 이렇게 각별히 존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구 씨 이분은 주로 하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문과 전공을 했어요. 원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희전문 문과를 진학을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때 당시 이제 그 밥 벌러서 생활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의전을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경성의전 내지는 경성제국대학의 법학부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권장을 했는데 윤동주 시인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할아버지가 중재를 했대요. 할아버지도 사실 아버지 편이어서 내 손자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제 생각해서 그런 데를 전공한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문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이게 좀 설득을 해가지고 동주가 가자는 대로 문과를 보내자 그렇게 하셨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생활에 여유가 좀 있었대요. 또 집안에도. 훌륭한 집안이요. 그러면요. 보통 같으면 그냥 예. 그 옛날 특히 그 네. 이제 뭐 관존 사상이 강할 테니까 예. 그 법대를 가라고 했을 텐데 네. 참 상당히 그 의식이 깨인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깨 있다는 그 기저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종교가 다른 종교도 물론 깨어 있는 종교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로 이제 개신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외삼촌이 또 그 명동 그 교회의 목사이셨고 여기 이제 찾아보면은 자기 외삼촌 이름이 또 유명한 그때 당시 활동하셨던 분이 김야견 목사님이에요. 이분 또 그쪽 간도 지역에 또 한인협회 회장도 하시고 하면서 민족혼을 굉장히 불어넣어가지고 윤동주 시인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사상적 영향력을 또 행사했던 걸로 나오는데 고모의 아들인 송몽규가 또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주 그 영화에서는 너는 시를 써라, 나는 총을 잡을게. 그런 것처럼 송몽규 씨는 뭐 둘 다 건국 군장을 받으셨죠. 그래서 둘 다 애국지사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송몽규 씨가 이제 사실은 독립운동을 더 하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또 일본 동지사대학에 이제 같이 또 유학도 했을 무렵에 또 조선인 유학당 사건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그때 이제 송몽규가 주동자 그리고 거기에 같이 지지를 하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 이제 윤동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해도 또 같아요. 두 분이 같이 그죠? 예, 같은 해에 28세, 그러니까 1945년 또 해방이 되기 전에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43년도에 이제 그 뭐냐면은 딱 윤동주 시인의 사진이 예. 핸스만 이때가 바로 이제 탤런트 스타일 같은 연희 전문학교 이제 졸업 사진이에요, 이 사진. 근데 이제 이때 무렵에 이제 돌아가신 게 45년 2월 16일. 그러니까 이때 먼저 돌아가시고 또 4개월 있다가 해방대회는 그러면요. 그한 6개월 앞에 돌아갔네요.
그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채 뭐 한 20일도 안 돼서 또 송몽규 애국지사가 같이 또 돌아가셔요. 근데 그때 돌아가신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감옥에 있다 보면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문당하고 또 뭐 질병 치료도 못하고 뭐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 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지금 증명된 자료에 가면은 그때 당시 생체 실험을 했던 겁니다. 일제가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더 미워 보였겠죠. 거기에 윤동주 시인하고 이 송몽규 지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시체를 이제 아니 돌아가시고 난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당숙이 이제 시체를 수습하러 갔더니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송몽주 지사는 그때 살아 있었대요. 근데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나하고 아무튼 이제 동주한테는 계속 주사를 놨다 저 사람들이 원인모를. 근데 그 주사가 바로 생체 실험하는 주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의 반응을 테스트했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피를 많이 흘렸을 때 그 식염수를 줘가지고 맞습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뭐 그런 실험을 했다. 바로 그 실험입니다. 그런 예,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바로 그 실험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를 강제로 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뇌 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과 28의 나이에 28의 나이에 돌아가시고. 요즘 같으면 거의 뭐 그냥 청년도 아니고 거의 요즘에는 거의 뭐 청소년 취급당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죠? 뭐 유엔에서 청년은 뭐 65세까지라고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 결혼을 27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뭐 27에서 29, 예. 30 넘어가면 노총각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젊은 28의 나이에 그 짧은 돌아가셨죠. 나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 음. 작품이 많아요. 이거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예, 거죠. 맞습니다. 전 그 말씀을 나이 하시더라고요. 먹도록 이 작품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시인님은 이제 작품이 많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근데 원장님 또 다른 또 논문도 쓰시고 좋은 책도 쓰시고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야마다 또 전문성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예. 이게 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하나의 그쪽으로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산만하다 보니까 떡밥 나고 겸손한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굉장히 특유의 이 감수성 그리고 순수 또 이런 사랑 이런 이제 정서를 담아가지고 또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연희전문학교를 다녀보려면 좀 기독교하고 약간 좀 소원해지는 또 양상도 보이기 시작을 하셔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 민족한테 가하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여러 가지 이 폐악들 그런 양상에 대해서 신흥에 침묵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등을 갖고 고뇌했던 시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고민이 많았던 시즌. 그럼 몇 개 대표적인 시를 한두 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준비한 시는 저는 이제 참회록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별의 해는 밤 이런 명시들, 자화상 여러 명시들이 많죠. 이제 이런 시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참회록을 들고 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이제 자칫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분이 민족 시인이고 저항 시인이고 또 서정 시인이고 정말 좋은 시를 많이 쓰셨고 독립운동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창시개명을 했지? 이런 그 지적이 있어요. 창시 일본 애들이 강제로 그냥
면석이가 써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지는 않았다고. 이제 그게 이제 1940년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41년도 11월달경에 이제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약 한 400만 가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400만 가구니까 뭐 어느 집에는 뭐 6식구도 있고 뭐 옛날에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튼 가구 수가 이제 400만 가구가 자기들이 호구 조사를 한 것은 400만 가구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당시. 근데 그 중에 약 한 80%가 창씨 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끝까지 창씨 개명을 본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창씨 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네. 그 시기를 거쳐다 보면 네네. 또 어쩔 수 없이 그죠. 우리 예. 이제 민족의 아픔인데 이제 그러면 이런 시에 대해서 오늘 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야 이제 이 시를 참회록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할아버지 탓도 있었지만은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은 그때가 비자.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도항 증명서라는 게 필요한데 창씨 개명을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끝까지 이제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본인이 이제 그 증명서를 가서 신청을 했고 했기 때문에 히브야마라고 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미 창씨 개명을 했던 것을 이제 일본에 가서 더 공부에 이제 공부를 갖다가 좀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학을 통해서 또 이제 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런 책임 그런 것이 있는 인텔리로서의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또 좀 고민도 갈등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인은 마지막으로 일본을 가기 전에 남긴 시가 바로 참의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참회록을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작품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시를 한번 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를 시를 먼저 한번 낭독을 하실 거죠? 예, 이걸 한번 낭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장님이 또 느끼시는 점이 어떤 예. 건지 그건 또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낭독을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좋은 음악을 좀 선택해서 예.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십니까?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회로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족의 유물이지 이다지도 못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빈 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지으셨어요. 시가 좀 예. 길진 않은데 예. 거울 속에 남아있는 것은 왕주의 인물이 1년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이제 해석은 제가 해드릴 텐데 이제 전반적인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참회록이라는 시를 좀 전에 제가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라고 설명도 드렸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한번 감상평을 원장님께서 해주시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야말로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뭔가 좀 비판적인 뜻하지 못한 뭐 그런 심정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고백이 있었다. 또 느끼신 점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1년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느낌이 어떠신지 그렇게 하면은 좀 더 1년, 2년 이렇게 연결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1년을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예. 자, 이 부분을 이제 놓고 볼 때 이제 본인은 아까 이제 동시를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정이라고 하는 그 해난강이 이제 하구 쪽인데 그쪽에 우리 조선인들 또 자기 어머니를 낳아주셨,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이제 동네 이제 거기에서 바라본 이 조국의 모습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 본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멸망한 우리 이 조선 왕조에 대한 걸 갖다가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녹이 낀 구리 거울이라고 했을 때 이 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이세요? 녹이라고 뭔가 좀 고색 창연한 그죠? 좀 오래된 느낌 그런 걸 표현한 건데 이 구리 거울이 이게 조선 왕조를 말하는 건가요? 그죠? 바로 뒤에 셋째 줄에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까지 정확하게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분은 너무 막 이상시처럼 난해한 시를 쓰시질 않으셔요. 동시를 쓰면서 자연스러운 이런 평이한 문장. 왜냐하면 본인이 또 정주홍 시인이 자기 선배되는데 정주홍 시인 또 좋아해가지고 물론 예전에 백석 시인의 시도 사슴이라고 그게 100부밖에 안 나와서 필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동시를 썼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시를 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그 느낌 자체가 편하게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막 어렵게 이상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받아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바로 그게 풀어놨어요.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1년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패망한 조선 왕조 나라 빼앗긴 조국을 얘기하는 건데 빼앗겼을 때 우리 조국이 지금 현재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결국 일본한테 이게 나라를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욕되다. 그러니까 녹이라고 하는 것하고 욕하고는 상징어가 컨텐츠가 지금 서로 인터랙션이 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달아 살아왔던가. 네. 이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24년이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군대를 안 가면 대학교 4학년이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하면 뭐 이제 대학교 한 2, 3학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인데 그죠? 뭔가 이 좀 24년 1개월을 그야말로 이제 큰 통탄하는 그런 느낌. 노인이 어린애 노인 같아요. 어린애 노인. 그런 느낌이 예. 드셨어요. 24년을 무슨 기쁨을 담아 살아왔던 살아온 것마저도 뭔가 좀 후회가 가는 그런 구절인데 그죠? 이런 걸 보면 일제 관료들이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뭔가 아유 역시 신세를 한탄하는 예예. 뭔가 그럼- 그러면서 거꾸로 그럼- 일본을 뭔가 좀 미워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예예. 일제 그 관료들은 아주 그냥 이제 아마 이제 윤동주 시인을 좀 삐딱하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참여록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에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도 망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일본 제국주의 근데 식민지 나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창씨개명을 자기 물론 할아버지가 했지만 그걸 도항 증명서를 떼었을 때
이 히로야마 동주 그 이름을 갖다 써서 이제 이걸 이제 가기 전에 남긴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의 이 윤동주의 마음은 이제 예전에 동시를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동시는 순수합니까? 아니면 뭐가 때가 된 것입니까? 순수한 세계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세계 자연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랑강 하구의 그 전원적인 마을 생활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동시 쓰고 자연에 침투해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굉장히 아주 건방한 생활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개신교라고 하는 그늘이 있으니까 치해법권이에요. 또그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그 그러니까 민족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외삼촌을 만나고 또 문익환 자기 친구 문익환 목사 아버지 문재림 목사의 그런 교육, 그다음에 또 가장 친구인 또 송몽규라고 하는 또 고종 사촌이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민족에 지금 처한 현실, 거기에 책임감을 이제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수의 세계, 서정과 사랑 이걸 갖다가 추구를 하는 내가 지금 민족에 처한 지금 책임의식, 지식인으로서 책임의식 그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또 조국의 현실을 놔두고 일본으로 가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창씨개명을 한 나를 참여를 한다, 이 뜻이 지난 24년 1개월이라고 하는 이 안에 무슨 기쁨을 보고 살아왔나요 하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이 시 포함해서 이제 잘 유명한 시가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아닙니까? 이제 그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 원장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이 시를 보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941년도 그러니까 연세대학을 다닐 때 자기는 3명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딱딱한 유명하신 분이 최현배 선생님 아니에요. 예술 선생님. 그분한테 이제 우리 조선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해서는 조선태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또 친일행각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또 한 분이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양아 씨라고 나무라는 수필로 유명한 그 사람이 이제 교토 제국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을 하시고 이제 연희대학 전문학교에 이제 영문학 교수로 오셨대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그 시집을 3권을 자기가 손수 필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권은 본인이 갖고 한 권은 이양아 교수한테 드리고 한 권은 그때 당시 자기 5년인가 후배 되는 정병욱 씨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정병욱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 문학 전공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도 문학 전공 아닙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제가 광양이라는 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광양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망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전남 강양만. 예예예. 거기 항구가 유명한. 항구죠. 네. 거기 저 포항제철 광양 제철소가 있는 그 동네인데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를 그 후배한테 줬기 때문에 그 마룻바닥에도 숨겨놨어요. 그거를 해방이 된 다음에 정병욱 박사가 세상에 내놓게 돼서 이게 윤동주 시인이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까지는 무명 시인이었어요. 그랬을 때 1941년도에 이양아, 그러니까 영문학 교수한테 드렸을 때 이양아 교수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시집을 내려면 한 300만, 지금 따지면 300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고 그때는 300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의 이제 직책이 있으니까 이양아 교수한테 드린 거는 출판을 좀 해주실 곳을 알아봐 주십사. 그런데 이양아 교수는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 이걸 출판을 하면은 나는 일본 놈들한테 잡혀간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제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는 일단 수면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정병욱 교수에 의해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다 시가 좀 비슷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시라는 것이,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3년으로 가실까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건 어떤 느낌이신가요?
지금 창씨 개명을 하고 하니까 옛날에 왜 우리 사람들이 뭐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성을 간다 뭐 이런 그 이제 그 가장 자기의 그 극단의 그런 그 치욕을 표현하는 건데 그죠? 그런 그 물론 이 시절에 이제 창씨 개명을 안 하면 일본에서 유학을 안 받아주고 뭐 행정 처리를 안 해주면 유학을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 또 우리가 개명을 하더라도 정신은 이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 잠깐 그런 이제 조금 앞서간 그런 학문을 배우러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창씨 개명을 하면 이게 막 그렇게까지 그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배워야 하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선진화된 학교가 조금 부족했으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너무 양심적이어가지고 아, 그럼요.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아주 뼈에 사무치는 그런 뭔가 그 굴욕감이라든가 그 쓰라린 심정을 그런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역시 뭐 우리 오자님께서 보시는 감상이나 제가 느낀 감상이나 비슷한 감상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문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전달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 얘기는 내일이나 모레나 언젠가 해방이 될 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은 그때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를 뺏은 일본이 밉지만 거기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원래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하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동시의 순수함 그걸 가지고 갈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에 동시에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더 큰 것으로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뺏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또 좀 뭔가 폭력을 행사하든 뭐든 그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에 대한 그런 피해를 줬을 때 나의 죄의식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이 참회록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때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해놓고 또 지금 현재 또 좀 이런 고백을 또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24년 1개월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 이런 부끄러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이런 부끄러움 그러니까 전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은 가지고 있다. 시 전체에 대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제일 대표시로 말하는 건 하늘과 별과 바람 것이 입새이는 바람에서 괴로웠다.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부끄러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녹여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게 아닌가. 맞아 뭐 사연으로 가실까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예.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잠을 자기 전에도 매일 좀 반성을 하고 또 거울은 그 지나온 그죠 이 나라라든가 이걸 좀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손가락 발가락으로 쉬지 말고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좀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 3년을 함축적으로 이제 이 좀 축약을 해서 했던 표현이 또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처음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대한 이제 조선 어느 왕조의 유물이 이다 욕될까 하면서 이제 부끄러운 표현을 또 이제 그때는 조선 왕조 나라에 대한 이 빼앗긴 나라에 대한 이제 부분을 갖다가 하나 이제 짚어놓고 그러면 너는 뭐 했냐? 그래서 나의 이제 참회 이걸 하나 했잖아요. 또 앞으로 올 자기 고백 그걸 놓고 또 미리 참회를 했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밤이면 밤마다 매일매일 일신우일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나타나 있는 나의 거울을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손으로도 빌고 발바닥으로 손바닥이 때도록 빌었네 뭐지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내가 나타난 내 얼굴을 바꿔보자는 이런 이제 다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제가 한번 더 낭송을 해보면,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제 이게 이제 앞글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운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순수를 상징하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에서도 나오는 것. 거기 이제 뭐 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운석이라는 돌이 있나요? 돌? 운석이 말 그대로 저 우주에서 떨어지는 돌 그게 운석 아닙니까? 운석, 네, 그걸 별로 본 거예요. 별의 흔적이니까. 음. 네. 아니면 이제 별이 떨어져서 그대로 온 그걸 자체를 별로 본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밑으로 슬픈 사람이 그 떨어진 그 순간에 그 밑으로 이렇게 뒷모양이 보인다는 모습이 얼마나 이 슬픈 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게 거울 속에 다시 나타나서 온다라고 한 것은 1, 2, 3, 4연을 다시 한번 여기서 총정리.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그러면 이게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윤동주 본인일 수도 있고 화자를 이렇게 띄운 거니까 이게 시적 화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윤동주라는 순수한 인간 그 자체가 오롯이 투영되어 있는 이제 좋은 작품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독자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읽어도 난해하기는 난해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난해.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이제 철학적인 그런 시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안 담아지고는 이제 시라고 하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이게 가장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상시를 여기서 갑자기 접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뭐 감히 인동주의 비해가에서 이상이 더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철학적인 부분을 난해한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업그레이드 본다면 난해도를 업그레이드 본다면 이상시는 더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한 편의 시가 저는 굉장히 윤동주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걸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연관해가지고 윤동주가 쓴 시가 또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제가 한 번 더 작품 하나 더 소개를 시켜도 될까요? 먼저 낭독을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들으셨던 이 그러니까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품을 또 하나 연결해서 비슷한 거를 이렇게 컨텐츠를 연결해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상호 텍스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낭송을 알겠습니다. 그 시는 5분만 쉬었다가 일단 오늘은 이상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맞췄고요. 아니 이게 너무 긴 건 안 보니까 하다가 한 카드 씹어버리게. 지금 또 끝내. 그러면 좀 전에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오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난해하지만 이따가 이제 편집을 하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저 얘기가 들어간 거는 이 시가 좀 난해하다고 느끼실까봐 제가 또 관련되어 있는 길이라는 시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 시를 또 마저 윤동주의 작품을 감상을 하시면 이 시가 더 클리어하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또 길 다음번에 만나는 걸로 할까요? 한 번에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러시죠. 오늘 난해하지만 참여록에 대해서 우리 시인님의 총괄적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총평 참여록에 대해서. 아니 나는 총평을 다 했는데 뭘 총평을 또 해? 간단히 하면서 이미 내가 총평을 다 했는데 내가 나보고 총평을 또 하라고는 무슨 총평을 하라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